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상처받고 넘어져야 더 단단해진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넘어져야 했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사랑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지만 사람 덕분에 회복할 수 있다니 아이러니하죠. 제가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어떤 상처를 겪더라도 결국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경청해주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우리 딸을 위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절 평범하다고 소개하기에는 지난 세월이 꽤 드라마틱했었는데요.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많아요.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진한 상처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저는 집안에서 막내였습니다. 위로는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누나가 있었고 부모님도 절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죠. 우리 막둥이 오늘은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 말뚝박기? 아니야. 우리 아들 요즘 자동차 좋아하잖아. 미니카 같이 조립하는 거 어때? 둘 다 아니거든. 내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건 내가 읽어주는 동화책이야. 맞지? 우리 귀염둥이. 다 좋은데 엄마가 요리해주는 계란말이가 제일 좋아. 아이고 우리 막둥이. 엄마가 사랑 듬뿍 넣어서 계란말이 만들어줄게. 저는 이 시절에 제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마음이 씁쓸해지기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시절에 엄마가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심지어 엄마보다 한참 어린 남자였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술집에 다니는 20대 초반이었죠. 사실 전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가 집에 형을 데려오는 게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랑 아빠가 없을 때마다 그 형이 집에 놀러왔고 저랑 장난도 치고 놀아줬거든요. 어린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누나보다는 그 형이 더 재밌게 놀아줬으니까요. 형은 일부러 조립하는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이게 진짜 조립하기 어려운 거래. 나 혼자서는 못하겠더라고. 형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나한테 맡겨줘. 내가 다 조립해 줄 테니까. 난 이런 거 완전 좋아하고 잘해.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할 거야. 역시 믿음직스럽다니까. 형 주변에서도 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꼭 완성해줘야 돼. 형은 너만 믿는다. 걱정하지 마. 난 이런 거 실패한 적 없으니까 형은 나만 믿으면 돼. 괜히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 저는 한번 조립하기 시작하면 완성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형은 이런 제 성격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중해서 장난감 조립을 시작하면 둘이 방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전 매번 새로운 장난감이 생겼기 때문에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어렸던 탓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빠 앞에서 형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엄마, 형은 언제 또 와? 내가 보고 싶어 하니까 얼른 장난감 사들고 오라고 해. 형? 무슨 형? 맨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놀아주는 형 있잖아. 아빠는 몰라?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아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엄마는 당황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왜 분위기가 이토록 얼어붙었는지 몰랐죠.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등 뒤로 소름이 돋는 것 같더라고요. 누나는 한숨을 내쉬면서 입술만 잘근잘근 씹었죠. 저는 모두의 눈치를 보면서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그 새끼가 누구야? 언제 집까지 불러들였다는 건데? 도대체 뭘 했길래 난 감쪽같이 모르겠어?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일핑계로 집에 붙어있지도 않잖아. 나도 외로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외로워서 남자를 끌어들였다고 핑계대는 거야?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엄마라는 년이 애 있는 집에 남자를 불러? 넌 지금 가정을 박살내버린 거야. 나도 엄마이기 전에 여자라고.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맨날 일에 찌들어가지고 내 얘기 한번 제대로 들어준 적이나 있어? 걘 내가 안쓰럽다고 하더라. 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빠가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컵이 와장창 깨졌고 저랑 누나는 움찔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어요. 어디 때려볼 테면 때려보든가. 한 대 맞고 당신이랑 헤어질 수 있다면 차라리 맞고 끝날 테니까. 내가 괜히 일에 충실하면서 산 것도 아니고 다 가족들을 위해서 돈 벌어왔던 건데 나 때문에 바람났다고 말할 수 있어? 누가 들으면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다 주는 줄 알겠네. 당신이랑 사는 것보다 걔랑 있는 게 더 좋아. 더 자유롭고 숨이 트이는 것 같단 말이야. 아빠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씩씩거리면서 엄마를 노려봤습니다. 누나는 그 옆에서 이를 악물고 있었고요. 저는 뭔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그래, 네 마음 다 알겠다. 네가 우리를 매몰차게 배신하는 거라면 우리도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후련하다는 듯이 짐을 싸서 떠났죠. 그렇게 한순간에 우리 가족은 박살이 나버리고 만 거예요. 저는 엄마를 붙잡고 싶었지만 감히 때를 쓸 수도 없는 분위기였어요. 아빠는 마른 세수를 하면서 거칠게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으셨죠. 저는 터덜터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쿵쾅쿵쾅 발소리를 내면서 들어오더니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넌 눈치라는 게 없어? 입단속 좀 제대로 했어야지.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 몰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빠가 그렇게 화낼 줄 몰랐단 말이야. 엄마가 아빠 없을 때만 데리고 온 거 보면 몰라? 우리 집 이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야. 엄마 보고 싶어도 참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저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누나도 그때 아직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충격이 많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뭘 알고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한테도 엄마가 아빠 아닌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건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너무 속상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엄마 없이 아빠랑 누나랑 셋이서 살게 됐어요. 지난밤에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너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너희 엄마가 그렇게 나갔어도 아빠는 평생 죽을 때까지 너희 아빠로 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빠 미안해. 내가 괜히 말 꺼낸 거 잘못했어. 아빠를 속상하게 만든 것 같아서 슬프다. 우리 막둥이가 왜 미안해? 아빠는 우리 막둥이가 비밀 만드는 게 더 슬펐을 거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차라리 다행이야. 너는 아빠 신경 쓰지 말고 학교 열심히 다녀라. 아빠는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자녀가 둘이나 있다는 책임감을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빠는 저랑 누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공장에 열심히 다니셨어요. 다만 집에 오시면 술만 드셨죠. 아빠는 원래 제가 알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떠나지 않고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원치 않게 성숙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른의 손길을 빌리지 못하고 저 혼자서라도 생활력이 강해져야 했죠. 집에 밥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겨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누나, 어디 나가는 거야? 배 안 고파?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내가 왜? 내가 네 엄만 줄 알아? 난 친구들이랑 밥 먹을 거니까 너도 너 알아서 먹어. 이제 나한테 뭐 기대할 생각하지 마. 누나는 집에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솔직히 비행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는 거의 안 들어왔고요. 학교도 안 나가는 것 같았죠. 아빠 몰래 새벽에 창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점점 달라져 갔고 도저히 고등학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결국 아빠도 한 소리 하셨죠. 너 요즘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학교는 제대로 가고 있냐? 내가 돈을 왜 벌어오는데?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알아서 할게. 내가 무슨 애야? 나도 이제 다 컸어. 그게 할 소리야? 너 밤마다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지 몰라도 내 딸이 그런 식으로 사는 거 못 본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신경 꺼. 집에 들어오면 술만 마시는 주제에 무슨 참견이야. 누나는 문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을 정도로 세게 닫고 가버렸습니다. 아빠는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저는 아빠를 안마라도 해드리며 위로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미 집안이 삭막해져서 살가운 대화를 나눈 지 오래됐으니까요. 누나는 담배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가끔은 술에 취해 들어오기도 했어요.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든 날도 있었고 입술이 터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걱정해도 신경 쓰지 말라면서 귀찮아하더군요. 저는 그냥 누나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빠가 술 마시면서 공장 일을 다니다 보니 잠깐 한눈을 파신 것 같더군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 제발 꿈이라고 해줘. 이대로 가지 마. 아빠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오열했습니다. 그때쯤에는 예전에 사랑하던 아빠라기보다 그냥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룸메이트만도 못한 존재였지만 우리 아빠잖아요. 절 낳고 길러주신 분이 갑작스럽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대화가 언제쯤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게 죄송했어요. 누나는 그동안 어디서 뭐 하며 지냈는지 몰라도 화려한 차림새로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짧은 치마와 진한 화장이 범상치 않았죠. 하지만 누나도 엉엉 소리내서 울더라고요. 아빠, 이대로 가면 어떡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가지 마. 나랑 인사도 못하고 가는 게 어디 있냐고. 누나와 서로 위로하지는 않았어도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장례식장에 나타났더라고요. 두 분은 이혼하지 않고 엄마가 가출만 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래도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사망보험이 있었더라고요. 엄마는 보험금만 수령해서 그 형한테 돌아갔습니다. 너도 이제 곧 성인이 될 거잖아.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겠지? 너도 나이 먹으면 날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각자 인생은 잘 살아야지. 엄마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제 엄마인데도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 별로 같이 얼굴 보며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여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이 머릿속 깊이 박혀버린 거죠. 그게 제가 살아온 환경이었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대학은 등록금도 낼 수 없었고 머리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은 20살이 되면 청춘을 꽃피운다던데 전 현실 파악부터 해야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버스기사로 취직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버스기사로 많이 일하는 것 같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거의 연륜 있는 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참 어린 제가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텃세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처음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살벌하더군요. 첫날이라 조언도 구하기 위해 같이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요. 제 자리는커녕 눈길조차 안 주더라고요. 그나마 말 걸어주신 분도 절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애가 무슨 버스를 몰아. 우리 밥그릇 빼앗아 먹으려고 온 거 아닌가 싶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일자리 시장으로 뛰어든 거예요. 가르쳐주시는 대로 많이 배울 테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가르쳐줄 게 뭐가 있어. 젊은 놈들이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잖아. 어디 알아서 잘하는지 지켜봐야겠네. 노선 외우고 일을 배우기도 바쁜데 눈칫밥까지 얻어먹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는 항상 장거리 노선을 배정받았습니다. 선배 기사님들이 남겨주신 노선을 차지하게 됐거든요.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쉬지 못하고 달려야 했어요. 젊은 사람은 사서 고생하는 거라잖아. 버틸 수 있지? 오래 못할 것 같으면 지금 포기하고 나가. 우리도 흐름 끊기면 곤란하니까. 아닙니다. 쉽게 포기할 마음으로 입사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해낼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직업은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그 태도가 언제까지 가게 될지 궁금하네. 저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무더운 여름에 물 마시는 것도 참았습니다.
당연히 끼니도 넘겼죠. 귀가하고 나면 녹초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젊다고 해도 힘들었죠. 하루 종일 운전석에 앉아있으니 허리가 쑤시고 다리는 저렸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신발 벗을 힘도 없어서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살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밥을 먹으려고 해도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정신 차리고 라면 하나 끓여 먹은 다음에 쓰러지듯 잠들었죠. 그러다 보니 처음 몇 달은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전 절대로 불평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냥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완수해 나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루하루 힘드시겠지만 사람들의 다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기사님들에게도 매일 웃으면서 인사하고요. 예의를 지켰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어느덧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 버스를 타더군요. 이런 꼬맹이가 혼자 어디를 가는 건가 싶었죠. 그래도 버스비를 지불하길래 목적지가 확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내리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겁먹을까봐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어요. 대신 동료 기사님들에게 혹시 보호자를 아는 분이 있다면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종점에 이르렀을 때 보호자가 왔더라고요. 숨을 헐떡이면서 아이를 바라보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너 엄마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면 어떡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려고 했어? 너 잘못되면 엄마가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 안 해? 아이는 가출을 시도한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한가득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바닥만 내려다봤죠. 보호자가 속을 썩이면 어떡하냐면서 엉덩이를 때리는데도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굳은 얼굴을 풀고 비명 지르듯이 울더라고요. 왜 난 아빠가 없어? 친구들이 자꾸 놀린단 말이야. 엄마는 나한테 왜 아빠가 없는지 제대로 말도 안 해주잖아. 아이의 말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보호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더니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아이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아이는 울다 지쳐 잠들었는데요. 보호자는 저한테 넋두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배우자가 바람나서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엄청 어릴 때 갈라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모녀가 어렵게 살고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사람한테 마음 둘 곳 없이 건조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2살짜리 어린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해프닝을 인연으로 삼았어요. 아이의 안부를 살피고 챙기기 시작한 거죠. 친구들이 놀리면 아빠가 바빠서 안 계신 거라고 해. 남의 상처로 놀리는 애들이 나쁜 거라고 반박하면 돼. 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 정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은데 아빠 없는 게 꼭 제 약점이라고 굴어서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왜 약점이야? 널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엄마가 계시잖아. 다음에 또 누가 괴롭히면 아저씨 불러. 아저씨가 이놈 하러 갈게. 아이는 절 반겨줬고 잘 따라줬습니다. 보호자도 절 신뢰하더라고요. 저는 비 오는 날이면 신경이 쓰여서 몰래 우산을 챙겨두었다가 모녀가 사는 집 문고리에 걸어뒀어요. 그리고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리면 보호자 대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줬죠. 가끔 간식거리를 사서 문 앞에 놔두고 가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학예회 때 모녀의 초대를 받아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아이가 무대에서 긴장하고 있을 때 손짓으로 응원을 보내면 아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힘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로워하지 않도록 곁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진지한 얼굴로 부탁을 해오더군요. 아저씨, 제가 밉지 않으면 절 딸로 삼아주시면 안 돼요? 제 아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저씨가 제 아빠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가 갑작스럽게 졸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러 오는 사이에 안면이 생겨서 그런지 보호자도 딱히 싫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가정을 이루게 될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눈앞에 가냘프게 서 있는 보호자를 지켜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전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두 팔 벌려서 저를 꼭 끌어안고 이제 본인도 아빠가 생겼다면서 좋아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피가 섞인 자식도 아닌데 가슴으로 낳는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멈추기를 바랄 정도로 행복했죠.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려 살아가던 어느 날, 아내의 전 배우자가 찾아왔어요. 양육비도 안 주는 주제에 아내가 새로 가정을 꾸리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게 배 아픈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나를 다 잊은 건가 봐. 아이한테만 인생을 바칠 것처럼 굴더니 새로운 남자랑 재혼한 걸 보면.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내가 혼자 살든 재혼하든 뭔 상관인데. 지금 내 남편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우리 애가 먼저 재혼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라고. 애는 그냥 아빠 빈자리가 커서 아무나 그 자리를 채워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친아빠가 여기 있는데 나랑 사는 걸 더 좋아하겠지. 애 아빠 노릇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당신하고 살아서 다 같이 불행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혼자 키우는 게 나아. 전 배우자는 아내에게 미련 있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은근슬쩍 치근덕대더라고요. 아내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계속 자기와 같이 살자고 피력했어요. 참다 못한 제가 막아서면서 나무라니까 그제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더라고요. 아내는 저한테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걱정스러웠죠. 이제는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를 겪고 있을 우리 딸도 너무 걱정스러웠고요. 저놈이 지금 당장은 절 피해 도망갔어도 제가 없을 때 접근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꼭 불길한 예감은 들어맞고 말까요? 전 배우자가 아내를 또 찾아온 겁니다. 말 좀 하자고 끈질기게 굴어서 아내는 두려워하며 도망다녔고 결국 차에 치이고 말았어요. 아내는 그대로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 인사 같은 것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은 울음바다였어요. 숨도 못 쉬고 우는데 저도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하지만 전 배우자는 아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이야. 한창 고생할 때는 티끌만큼도 도와주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들러붙고 괴롭혀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말 조심해야지. 난 이미 풀려난 사람이야. 법이 내 잘못 아니라고 하는데 당신이 함부로 말해도 돼? 당신보다 가방끈 긴 사람들이 내 죄 아니라고 하는데 뭘 어쩔 거야? 제가 혼자 남았다면 이성을 잃고 갈기갈기 찢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장 제가 해야 할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우리 딸이 슬픔에 빠져 말을 잃었거든요. 가뜩이나 여린 아이였는데 이런 사고를 목격하고 엄마를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저는 우리 딸이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많이 신경 써주셨죠. 담임 선생님은 딸이 학교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쉬는 시간마다 은근슬쩍 다가가 말을 걸어주셨고 급식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하셨죠. 뿐만 아니라 가끔씩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서 학교에서의 모습도 알려주셨습니다. 요즘 유나가 확실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여요. 원래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이었는데요. 요즘은 좀 조용해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네, 집에서도 잘 웃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 마음이 회복될지 모르겠네요. 부족한 아빠라서 미안할 뿐이에요. 부족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세심하게 관심 갖고 있는 아버님은 드물거든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갑자기 떠나신 거라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가 학교에서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틈틈이 신경 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신경 써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모자라서 더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리네요. 평소보다 무기력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제가 없는 곳에서 딸을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이는 원래 제잘제잘 애교가 많았는데요. 벽만 보고 웅크린 채 가만히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만 갔습니다. 유나야, 아빠랑 가고 싶은 곳 있어? 뭐 먹고 싶은 건? 뭐든 말하면 아빠가 다 들어줄게.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봐. 우리 딸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괜찮아요. 전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아빠도 버스 운전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쉬세요. 이대로 둔다면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았고 아이가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걸 두고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쭉 버스기사로 일해왔는데요.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딸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겠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성실하게 근무했던 시간이 의미 있었더라고요. 제가 무사고 운전이었던 걸 지켜봐 오신 버스회사 사모님이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자신만만하게 추천할 수 있는 거야. 내 체면이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운전 부탁해. 감사드립니다. 전 이제 관두는 입장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텐데 이만큼 챙겨주셔서 감동받았어요. 절대로 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드립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새롭게 얻은 일자리는 어느 기업의 회장님 운전기사였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원래 버스기사는 정해진 노선을 오고 가는 것을 우선으로 신경 쓰면 됐는데 회장님 운전기사라고 하니까 비위도 잘 맞춰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회장님은 점잖고 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운전이 베테랑이더라도 개인 기사가 되니까 정신없지? 날 챙기느라 힘들 텐데 내 일정이 너무 부담스럽진 않나? 오늘은 먼저 들어가게. 중요한 일은 다 끝났거든.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모시는 게 제 일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자네는 정말 들었던 대로 성실하고 믿음직하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괜히 내가 더 도와주고 싶어지더라고. 자네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많아야 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힘내게나. 회장님은 저한테 먼저 퇴근해도 좋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드라이브하고 싶다면서 직접 운전해 절 데려다주고 가기도 하셨어요. 덕분에 전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서 아이까지 신경 쓸 수 있었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니까 우리 아이도 점점 다시 밝아지더라고요. 집에서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용히 끼니를 거르려고 하던 아이가 다시 식탁 앞에 앉았죠. 학교 담임 선생님도 눈에 띄게 회복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화를 주셨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놈은 왜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가 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되찾은 평화도 잠시 다시 날벼락이 떨어졌거든요. 우리 아이는 원래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일형 당뇨가 있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돼서 합병증으로 신장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우선 당장 급한 건 아니라서 저염 저단백식을 먹으라고 하셨지만 이식 수술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던 겁니다. 유나야, 걱정하지 마. 혹시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아빠가 이식해 줄 테니까. 세상에 자식이 아픈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 잘 버텨보자. 안 돼요. 전 아빠한테 받기만 했는데 신장까지 받으라고요? 그것만은 안 돼요. 그거 찾아보니까 이식해준 사람도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아빠까지 아프게 할 순 없어요. 전 망설임 없이 제 신장을 이식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검사까지 받아봐야 정확하게 가능 여부가 나오겠지만 일단 마음은 그랬어요. 하지만 아이가 단호하게 거부하더라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성숙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저한테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아이가 뭐라고 하든 이미 저는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식을 하고 난 뒤 혹시라도 제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저도 딸도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을 위해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하기 전에 돈을 바짝 최대한 많이 모아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회장님은 제 사정을 아시고는 수술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네같이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괜히 돈 걱정은 하지 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 아닌가. 아이 치료에만 힘쓰도록 해. 돈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죄송한 마음에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면 차릴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 회장님이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대신 우리 아이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최종적인 진단을 받기 전까지 회장님이 필요로 하시는 모든 일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도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괜히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다고 뭐든 시켜만 달라고 하니까 결국 사소한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전혀 어렵지 않은 것들이라 저는 은인 같은 회장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게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벌초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오늘 우리 딸 묘에 벌초하러 갔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수 있겠나? 많이 힘들지는 않을 테니까 자네랑 나랑 둘이 갔으면 좋겠어. 그럼요. 저도 아내 묘를 주기적으로 찾아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흔쾌히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장님이 안내해 주시는 길이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우리 아내 묘가 있는 곳과 같았거든요. 저는 회장님과 이런 인연도 있는가 보다 하면서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묘지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회장님이 제 아내의 묘 앞에 서셨거든요. 아니, 회장님, 어떻게 여기로 오신 거죠? 진짜 여기가 회장님 따님의 묘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건 회장님은 전혀 표정 변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듯이 담담하게 절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렇지만 나도 다 사연이 있었으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부터는 궁금한 게 있다면 전부 알려줄게. 알고 보니 내 아내는 회장님의 하나뿐인 딸이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사모님을 먼저 보내고 애지중지 키워오셨던 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최고급 교육을 받게 하셨대요. 책 한 권, 학용품 하나까지도 직접 챙기셨죠.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셨고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친구 하나도 조심해서 사귀도록 유도하셨대요. 회장님은 그 모든 게 외동딸인 아내를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내를 점점 더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잠깐 넘어지더라도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고 싶어 했지만 회장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아버지, 이 정도는 저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평생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어요? 실패하면서 다 배우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결정권을 맡겨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겪으면서 살아가더라도 내 딸 하나만은 안 된다. 너는 최고로 좋은 것만 해야 돼. 아내는 어릴 때부터 회장님의 뜻을 단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시니 더 조르지 않고 수긍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은 아내의 대학 전공까지 정해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얌전히 살아오던 아내도 발끈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회장님이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을 권유하면서 부녀 사이에 금이 가게 된 겁니다. 전 싫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대화도 한번 나눠본 적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함께해요. 그게 진짜 절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만은 저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고른 남자가 그냥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조건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다. 지금 네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남자야. 일단 소개 자리에 나가봐라. 그리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 전 자연스럽게 사람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조건만 좋은 사람을 찾아서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고 싶진 않다고요. 그동안 아버지 뜻대로 살았으니까 이번엔 저도 양보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 평생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형편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사랑이다.
감정은 부질없다고. 두 배가 든든한 집안으로 시집가야 별탈 없이 살 수 있다. 아내는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회장님은 이별을 종용하셨죠. 결국 아내는 평생 사춘기조차 없는 것처럼 회장님을 따르며 자라왔지만 이번만은 용납할 수 없었나 봐요. 덜컥 임신했다고 통보하더니 본인은 이제 정략 결혼으로도 어디도 갈 수 없는 몸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회장님은 노발대발하셨죠. 당장 애는 흘려보내라. 너는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아? 육아는 번듯하게 자리 잡고 준비한 다음에 시작해도 어려울 거야. 덜컥 임신부터 해서 낳은 아이를 어떤 책임감으로 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는 손주를 흘려보내라는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가출해버렸죠. 회장님은 아내가 너무 부족함 없이 온실 속의 화초로 자란 탓에 막무가내인 것 같아서 도와주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세월을 떠올리는 회장님의 얼굴에는 후회가 깊게 배어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당시 남자친구이자 전 배우자랑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전 배우자는 아내가 그런 각오로 집을 뛰쳐나왔음에도 바람났던 거죠. 아내는 이혼하고도 자존심 때문에 회장님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걸로 추측되더라고요. 회장님도 마음 약해질까봐 아내의 근황을 찾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회장님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회장님도 아내가 그렇게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아셨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는지 모르겠네. 내 딸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다니. 내가 이 정도면 됐으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손을 내밀었어야 하는 건지. 모든 순간이 후회스럽더라고. 아닙니다, 회장님. 아내도 분명 유나를 키우면서 회장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겠죠. 아내가 도움을 구했으면 회장님이 분명 받아주셨을 거잖아요. 아내도 그런 회장님을 알기에 기대지 않고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을 겁니다. 회장님은 제가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운전기사로 가까이 두며 지켜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인간이길래 결혼한 건지 궁금하셨나 봐요. 아내가 죽기 전까지 사랑했고 회장님을 떠나 꾸렸던 가정이 어땠는지 알아보고 싶으셨대요. 물론 회장님 정도면 충분히 뒷조사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남의 눈을 통해 보고받기보다 직접 지켜보고 판단하려고 했다더군요. 회장님은 사연을 들려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도 아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만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었죠. 회장님, 하나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아내가 본가를 뛰쳐나오면서 선택한 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아내가 이혼하고 나서 만난 사람이거든요. 유나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친딸이 아니에요. 유나가 친딸이 아니라고? 나는 자네가 끔찍이 아끼고 있길래 당연히 우리 딸이 선택한 그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저는 아내가 처음 가출하게 된 원인인 남자친구는 전 배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놈 때문에 아내가 사고당한 거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어요. 그럼에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서 처벌받지 않은 한량이라고요.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희망에 가득 차 있을 때 불륜을 저질러서 혼자 남게 만들었다는 것도 모두 폭로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더라고요. 손에 힘이 들어가신 듯 주먹을 꽉 쥐셨고 턱을 굳게 다물었어요. 회장님은 진심으로 분노하셨습니다. 그럼 자네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딸은 혼자서 쓸쓸하게 손녀를 키우다가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건가? 내 이놈을 마음 편히 뻔뻔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겠어. 회장님은 곧바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 배우자가 유나를 위해 한 푼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죠. 한량으로 살던 전 배우자는 그 사이에 나름 직장을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양육비를 줄 생각은 안 하고 코웃음만 쳤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양육비를 주라는 거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양육비까지 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벌고 있진 않다고.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이건 아니지. 하지만 지가 그렇게 말한다고 무슨 수 있겠어요?
이미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한들 소용없었죠. 전 배우자는 강제 집행될 위기에 놓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내줄 테니 이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집안과 회장님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전 배우자는 본인이 감히 맞설 수도 없는 상대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겁에 질렸더라고요.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할 거라고 예상해서 쫓아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 좀 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반성한다면 입 다물고 양육비나 똑바로 보내. 나는 딸까지 이런 마당에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니놈이 평생 반성하는지 지켜볼 거니까. 결국 전 배우자는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출국 금지까지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한다면 하실 거라는 걸 아니까 착실하게 보내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결국 제 신장을 공여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것을 내어줄 생각을 했지만 막상 딸에게 맞지 않을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이식 수술은 혈액형이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니까요. 조직 적합성 교차 반응 검사까지 거쳐야 했는데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다행히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의사 선생님이 밝은 얼굴로 알려주셨답니다. 아버님 신장 이식 가능합니다. 따님에 대한 사랑이 깊으시네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아버님과 따님 모두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이보다 기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식 수술하고 나서 회복까지의 고비가 또 남아있겠지만 우선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신장 이식 후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제 신장 하나를 딸에게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지만 한쪽 신장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살짝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아이도 엄청 긴장하는 게 느껴졌죠.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아빠가 너무 큰일을 겪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수술 받고 나면 공부 열심히 해서 효도할 수 있게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아빠도 잘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보답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무슨 소리야. 효도나 보답 같은 거 필요 없어. 아빠는 네가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걱정하지 말자. 네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줄 거니까. 수술도 잘 될 거고 아빠도 너도 금방 회복할 거야.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죠. 큰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무섭고 걱정도 될 텐데 제가 신경 쓸까 봐 애써 밝게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강한 척하면서도 서로를 응원하는 우리 부녀의 모습에 간호사들도 살짝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부녀는 둘 다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물론 회복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도 몸 상태를 계속 신경 써야 해요. 특히 우리 아이의 곁에 오래오래 있어주고 싶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 조심하고 있죠. 회장님도 손녀인 우리 아이를 무척이나 아껴주시고 있습니다. 아이도 처음엔 낯설어 했었는데요. 점점 외할아버지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직은 수줍어하기도 하지만 회장님이 정성껏 챙겨주시니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유나야, 몸은 괜찮니? 수술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네, 외할아버지. 이젠 정말 괜찮아요. 처음엔 좀 아팠지만 아빠도 잘 챙겨주시고 병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금방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무리하면 안 된다. 아프거나 피곤하면 꼭 이야기해야 돼. 네가 아프면 할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 알겠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외할아버지도 건강 조심하세요. 늦게 만난 만큼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으로서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혹시나 우리 아이가 다시 아프더라도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마음을 놓이게 해요. 어쩌면 우리 아내가 본인은 살아있을 때 회장님과 화해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위해 인연을 연결해 준 게 아닌가 싶답니다. 저는 회복하고 나서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사실 월급이라고 하기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있어서 민망하기도 한데요. 회장님이 그만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못해주신 걸 우리 아이한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히 받고 있어요.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죠. 아이는 이제 활발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 요즘은 대학을 어떻게 가면 좋을지 고민하던데 그만큼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아이의 친부인 그놈은 결국 인과응보라는 말에 알맞게 됐습니다.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랑 계속 연락하고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들락날락하니까 누가 통화를 엿들었나 봐요. 다니는 곳에서 소문이 나는 바람에 거의 왕따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매일 눈치 보고 있어서 체하고 잠도 못 자고 살 빠지고 있어요. 양육비 때문에 회사를 관두지도 못하고 있는 건데 너무 괴로워요. 그놈이 뭐라 징징거리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솔직히 그놈이 뭐 어떻게 살고 있든지 우리가 그런 사정까지 챙겨야 하나 싶어요. 그냥 쌤통이잖아요. 역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물론 아내가 없는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남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살아가는데요. 저처럼 상처받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려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이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